아저씨, 땅 파는 사람이죠? 제 동생 좀 묻어주면 안 돼요? 칠순 노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1,000원짜리 2장을 내밀며 눈물을 삼키던 꼬마. 그리고 그 뒤 리어카, 흙 묻은 멍석 아래 드러난 창백한 아이의 얼굴. 냄새나면 엄마처럼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노인은 벼락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그것은 5년 전 그토록 매몰차게 내쳤던 내 딸의 유품이었으니까요. 가난하고 더러운 것을 혐오하며 평생을 살아온 재벌 회장. 그가 자신의 핏줄을 시체로 마주한 그날,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가장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1월의 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무학지구에는 이미 주민들이 떠나고 남긴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만이 뒹굴고 있었죠. 회색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뼈대만 남은 폐가들 사이로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그 황량한 풍경 위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튀어오르는 진흙탕 물이 번쩍이는 차체를 더럽혔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철거 예정지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가장 앞선 차의 뒷문이 열리고 윤이 나는 최고급 구두가 질척한 땅을 밟았습니다. 강동철 회장이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은퇴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그가 왜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로 살아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강동철이 지팡이로 썩은 판자벽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집안이 생각보다 무르군. 흙을 깊게 파내야겠어. 아주 깊게 말이야. 그의 뒤를 따르던 수행원들과 건설사 임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쩔쩔맸습니다. 최민석 전무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강동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집안 공사를 깊게 하면 비용이 15% 정도 더 듭니다. 적당히 다지고 올리는 게 이득 아닙니까? 강동철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석을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비용? 싹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 랜드마크를 올리면 그깟 푼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한 냄새가 배어있는 땅은 뿌리까지 파내야 해. 그래야 돈 냄새가 나는 법이지. 강동철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익을, 사람보다는 숫자를 믿는 삶이었죠. 그에게 이 낡은 동네는 그저 빨리 지워버려야 할 지도 위에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강동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폐가들 사이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끼익. 어디선가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사장 소음과는 다른 규칙적이고 힘겨운 소리였죠. 수행원들이 일제히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헐렁한 티셔츠에 짝짝이 운동화를 신은 사내아이였습니다. 7살이나 되었을까요? 앙상하게 마른 아이는 제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낡은 멍석 같은 것이 덮여 있었는데 그 아래로 삐져나온 것은 분명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작은 발이었죠. 최민석 전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저건? 아직도 안 나간 거주민이 있어? 야, 당장 저거 치워. 경호원들이 아이를 막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가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강동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묘하게 탁하고 깊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더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뭐냐? 강동철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강동철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건조하게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땅 파는 사람이죠? 강동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감히 회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저기 굴삭기 아저씨들이 아저씨한테 인사했잖아요. 대장이죠? 아이는 강동철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꼬질꼬질한 손으로 제 뒤에 리어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아주 사무적인 어투로 덧붙였습니다. 제 동생 좀 묻어주면 안 돼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사장 소음마저 멈춘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강동철이 되묻자 아이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묻어달라고요. 깊게, 아주 깊게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음을 꾹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 강동철의 반짝이는 구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기 아저씨들이 빵 사 먹으라고 준 건데 안 먹고 모았어요. 강동철은 발밑에 놓인 돈과 아이를 번갈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지훈이 강동철의 바짓단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냄새나면 안 돼요. 깊게 묻어주세요. 냄새나면 엄마처럼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 주인 아줌마가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엄마는 묻어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내 동생은 쫓겨나면 안 돼요. 추운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제야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강동철의 구두 위로 떨어졌다. 흙탕물 묻은 구두코 위로 아이의 맑은 눈물이 번져나갔습니다. 강동철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수조원의 돈을 움직여온 그였지만 발밑에 놓인 1,000원짜리 2장과 아이의 처절한 부탁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민석 전무가 혀를 차며 나섰습니다. 저 어린 놈이 미쳤나?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야, 빨리 안 치우고 뭐해? 당황한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한지우는 경호원의 팔을 물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안 돼. 내 동생 묻어줘야 돼. 돈 줬잖아. 돈 줬단 말이야. 난장판이 된 현장 속에서 강동철의 시선은 오직 리어카 위에 그것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멍석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앞에 서 있는 한지훈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 감겨있는 눈, 축 늘어진 팔. 강동철은 홀린 듯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더러운 게 묻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강동철은 비서실장의 팔을 뿌리치고 리어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흙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아픈 사람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냄새가 아니라 누워있는 아이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무언가였습니다. 백금으로 된 펜던트였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에메랄드가 박혀 있고 뒷면에는 흠집이 난 낡은 목걸이. 강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5년 전 그날로 되감겼습니다. 다시는 안 봐. 아빠,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사랑이 더 중요해. 그렇게 소리치며 집을 뛰쳐나가던 외동딸 수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강동철이 던진 재떨이에 맞아 딸의 목걸이 뒷면이 긁혔었죠. 저 흠집은 그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딸의 20살 생일에 직접 디자인해준 목걸이였습니다. 강동철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강동철은 누워있는 아이의 멱살을 잡듯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경호원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한지훈을 보았습니다. 한지훈의 목에도 똑같은, 하지만 줄이 끊어져 실로 묶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꼬질꼬질한 때에 가려져 있었지만 아이들의 이목구비는 죽은 아내를, 그리고 떠나간 딸 수연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비틀거리며 한지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한지훈은 겁에 질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이요. 한지훈. 딸이 사랑했던 그 가난한 화가놈의 성이 한씨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강동철은 현기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어디 갔는가? 왜 이 어린 것들이 시체가 되어 혹은 시체를 끌고 내 앞에 나타났는가? 그때였습니다. 리어카 위에 누워있던 한지성 동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였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강동철은 번개처럼 몸을 숙여 누워있는 한지성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하고 불규칙하게, 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인한 혼수 상태였던 겁니다. 강동철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어. 강동철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축 늘어진 한지성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 진흙범벅이 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이의 몸이 노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동철이 아이의 등을 문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성아, 일어나. 할아버지가 왔다. 한지훈이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와 동생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형아 여기 있어. 지성아 죽지 마. 강동철이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돌려 수행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대, 당장 차대라고. 뭐들 하고 있어. 평소에 냉철한 강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핏줄을 살리려는 절박한 할아버지의 모습뿐이었죠. 수행원들이 혼비백산하여 차를 후진시켰습니다. 강동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품에는 정신을 잃은 한지성을 안고 한 손으로는 겁에 질린 한지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지훈이 올려다본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묻어주는 게 아니다. 한지훈이 멍하니 강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동철이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이 할아비가 살릴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동철은 아이들을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닫히는 차 문 너머로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리어카와 아이들이 남긴 1,000원짜리 2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세 대의 차는 굉음을 내며 황량한 달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흙 속에 묻힐 뻔했던 핏줄을 가장 높은 성으로 데려가는 긴박한 탈출이었습니다. 강동철은
품에 안긴 아이의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들을 지키리라. 늙은 사자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동철 회장의 성북동 대저택은 밤이 되면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3미터가 넘는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정원을 가득 채운 화려한 조경수들까지 평생을 달동네 단칸방과 쪽방촌을 전전하던 아이들에게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응급처치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2층 귀빈들을 위해 마련된 침실은 웬만한 집 거실보다 넓었죠. 지성은 링거를 맞고 기력을 조금 찾았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형의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이드장인 박 여사가 아이들을 씻기고 두툼한 겨울 실내복을 입혔습니다. 최고급 순면으로 만든 옷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아이들은 마치 갑옷이라도 입은 것처럼 어색해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 혹독한 겨울바람을 견디던 아이들에게 이 낯선 따뜻함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지훈이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며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성아, 여기 너무 따뜻하다. 그치? 지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응. 형아, 근데 우리 여기서 자도 돼? 할아버지가 돈 내라고 하면 어떡해? 괜찮아. 아까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돈 안 받아. 지우는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정작 본인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강동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안타까움으로 일렁이고 있었죠. 강동철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아무리 늦어도 곡기를 채워야 잠이 오는 법이다. 강동철은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강동철의 뒤를 따라 1층 다이닝 룸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각 구운 안심 스테이크, 붉은 빛깔의 랍스터, 각종 과일과 케이크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이들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식탁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강동철이 의자를 빼주며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앉아라. 제사 지내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그 큰 소리에 지훈과 지성이 화들짝 놀라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고기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 비싼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강동철이 답답하다는 듯 물 한 컵을 들이키고는 닭다리 하나를 집어 지성의 접시에 턱 올려주었습니다. 먹어. 남기면 혼난다. 그제야 지성이 조심스럽게 닭다리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지우는 강동철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식탁 구석에 놓인 식전 빵 바구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고는 강동철이 물을 마시는 틈을 타 빵 2개를 낚아채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굶주림이 가르쳐준 생존 본능이었죠.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지만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컵을 탁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아, 앞에 고기가 산더미인데 왜 빵 부스러기를 훔쳐? 당장 꺼내서 먹지 못해? 그의 호통은 좋은 거 놔두고 왜 훔치느냐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쨍그랑. 지훈이 놀라서 접시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란한 파열음과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지훈과 지성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의자에서 뛰어내려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잘못했어요. 안 훔쳤어요.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쫓아내지만 마세요. 식탁보 아래서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동철은 멍하니 식탁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웅크린 채 주머니 속에 찌그러진 빵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지성이 줄 거예요. 지성이 배고프면 아프단 말이에요. 제발 뺏지 마세요. 강동철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손자가, 내 딸의 자식이 밥상 앞에서 빵을 훔치고 벌벌 떨고 있다니. 쫓겨나지 않기 위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몸에 밴 저 처절한 습관을 자신이 무슨 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강동철은 자신이 쥐고 있던 최고급 은수저가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그 고생을 할 때 나는 이 수저로 밥을 퍼먹고 있었구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식탁 밑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안 때린다. 뺏으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동철은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오열을 삼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아이들의 그늘진 비명 위로 잔인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층 난간,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동철의 조카이자 그룹의 실세, 최민석 전무였습니다. 그는 말끔한 슈트 차림에 무태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민석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천박한 것들이 핏줄이라니. 회장님도 노망이 들었군. 최민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알아봤어? 그래. 한명수라는 작자. 그놈이 친부라고. 지금 어디 있지? 도박 빚 때문에 쫓기고 있다고. 좋아. 아주 좋아. 최민석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당장 그놈 잡아서 내 앞으로 데려와. 그리고 연구소장한테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친자 확인 결과 무조건 일치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라고 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끊은 최민석은 천천히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강동철은 충격을 받고 서재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방으로 옮겨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지훈이 동생 앞을 막아서며 노려보았습니다. 최민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연기 꽤 하더라. 식탁 밑에 숨는 거 누가 가르쳐줬니? 지훈이 입을 꾹 다물고 최민석을 경계했습니다. 최민석이 침대 머리맡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은 불쌍해서 받아주는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저 노인네는 너희 엄마도 내다버린 사람이야. 냄새나고 더러운 건 질색하는 분이지. 너희가 빵이나 훔치고 벌벌 떨수록 할아버지는 너희를 혐오하게 될 거야.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민석은 지훈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긴 너희 같은 쥐새끼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을걸? 아니면 엄마처럼 비참하게 쫓겨나거나. 최민석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지훈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차비나 해라.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도 보이면 그땐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아. 최민석이 나가자마자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난다. 엄마처럼. 그 말이 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성이 형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형아,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 무서워. 아저씨들이 다 우리 싫어해. 그냥 예전 집으로 가자. 지우는 눈물을 쓱 닦고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침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이곳이 달동네 쪽방보다 더 춥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동생 몰래 주머니 속의 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가야 한다면 이 빵이라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 시각 서재에 있던 강동철에게 김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집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긴급하게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동철이 지팡이를 짚고 창밖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뭔가? 최 전무가 움직이던가? 네. 최 전무가 조금 전 연구소 쪽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강동철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화가놈이 살아있다고? 아닙니다. 지훈군 아버님인 한지혁 씨는 3년 전 병사한 게 확실합니다. 지금 나타난 자는 따님과 잠시 같은 고시원에 살았던 정가가 있는 한명수라는 자입니다. 강동철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가짜를 내세워서 내 핏줄을 뺏어가겠다? 최민석 이놈이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딸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 집사, 당장 법무팀 소집해. 친자 확인 소송 준비하고 그 한명수라는 놈 뒷조사 철저히 해. 내일 아침 전쟁이다. 갈등의 불씨가 댕겨졌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트라우마와 최민석의 협박이, 밖에서는 가짜 친부의 등장이 강동철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철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늙은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해일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아침 8시 굳게 닫혀있던 강동철 회장의 저택 대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이 진를 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한명수였습니다. 그는 대문 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죠. 강동철 회장은 내 아들들을 돌려달라. 돈으로 사람을 납치하는 게 재벌이냐? 우리 지훈이, 지성이 내놔라. 그는 미리 준비한 안약을 넣었는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카메라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벌 회장이란 사람이 길에서 아이들을 주워다가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유튜버들은 실시간으로 이 자극적인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강 회장을 손자들을 납치해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악덕 재벌로, 매도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CCTV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동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런 천하의 상놈을 봤나?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무슨 행패야. 옆에 서 있던 최민석 전무가 침통한 표정을 가장하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재벌의 아동 납치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회사 주가도 개장하자마자 5%나 빠졌습니다. 강동철이 핏발선 눈으로 최민석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저자가 진짜 아이들의 친부라고? 안타깝게도 서류상 정황은 그렇습니다. 따님이 가출 후 동거했던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친권 소송이 걸리면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강동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죽은 딸이 저런질 나쁜 놈과 섞였을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강동철이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만약 거짓말이라면 내 손으로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잠시 후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한명수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으리으리한 정원과 저택 규모에 입이 딱 벌어졌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비련의 아버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온 한명수는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강동철이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고생시킨 그놈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한명수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말씀이 심하시네요. 핏줄 떼어놓는 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 새끼들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한명수가 지훈과 지성에게 손을 뻗으며 느끼하게 불렀습니다. 지훈아, 지성아, 아빠 왔다. 그동안 무서웠지? 아빠가 구하러 왔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과 지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하고 달려가 안기는 대신 비명을 지르며 강동철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저리가. 싫어. 냄새나. 지훈이 동생을 끌어안으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저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니야.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우리 돈 뺏어갔어. 엄마 아플 때 때렸단 말이야. 지성이도 울음을 터뜨리며 강동철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무서워. 할아버지, 저 아저씨 내보내줘요. 그 처절한 거부 반응은 누가 봐도 학대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강동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한명수를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들었냐? 아이들이 너를 짐승 보듯 한다. 내 놈이 애비 자격이 있어? 한명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옆에 있던 최민석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낯선 환경 때문에 일시적인 공황 상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친권자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아이들의 거부 반응만으로는 친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최민석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지금 밖의 여론을 잠재우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하시죠. 결과가 불일치하면 바로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강동철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법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승낙했습니다. 좋아. 대신 검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진행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진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강동철은 김 집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집사는 매의 눈으로 의료진이 한명수와 아이들의 입안에서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집사, 검체 박스 이송 끝까지 따라붙어. 놈들이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몰라.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김 집사가 검체 박스를 든 직원을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짠 최민석의 계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검체 박스를 실은 차량이 저택을 빠져나가 연구소로 향하던 도중이었습니다.
한적한 교차로에서 트럭 한 대가 이송 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아이고, 괜찮으세요? 트럭 기사가 내려서 호들갑을 떨며 시선을 끄는 사이 반대편 문으로 접근한 헬멧 쓴 오토바이 배달원이 차량 내부의 검체 박스를 똑같이 생긴 가짜 박스와 순식간에 바꿔치기 했습니다. 김 집사가 뒤따라오던 차에서 내려 뛰어갔을 땐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몇 시간 뒤 속성으로 나온 검사 결과지가 저택으로 도착했습니다. 응접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불일치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저 파렴치한 놈을 내쫓을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글자는 강동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한명수와 한지훈한 지성 마이너스 친자관계 성립 99.9% 일치. 종이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강동철이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최민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짐짓 안타까운 척 탄식했습니다. 아, 결국 친부가 맞았군요. 회장님,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시죠. 강동철이 소리쳤습니다. 못 보낸다. 저놈은 아이들을 학대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다.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동철 회장님, 친권자에게 아이를 인계하지 않으시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십시오. 경찰들조차 친권자의 권리를 앞세워 강동철을 막아섰습니다. 한명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으셨죠? 장인어른?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한명수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거칠게 팔을 낚아챘습니다. 가자, 아들들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 이거 나.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지훈과 지성이 강동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강동철이 아이들을 잡으려 앞으로 뛰쳐나갔지만 최민석의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비키란 말이야. 내 새끼들이야. 천하의 강동철 회장이었지만 법과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는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한명수는 발버둥 치는 아이들을 짐짝처럼 들러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으앙, 할아버지.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비명이 강동철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아이들이 끌려나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강동철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으아악. 강동철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거대한 저택에 아이들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최민석은 쓰러진 강동철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명수 저놈 가짜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답니다. 강동철이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눈물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늦었다. 김 집사, 놈들이 애들을 데려갔어. 내 새끼들을. 김 집사는 망연자실하여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한명수 통화 녹취 파일 확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위기는 절망이 되어 늙은 회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끌려간 후 성북동 대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머물던 방에는 주인 잃은 옹기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강동철 회장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들의 침대맡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꼬질꼬질하고 낡은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쓰다듬으며 자책했습니다. 이 못난 놈, 천하의 강동철이지 새끼들도 못 지키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죄인이야. 스스로를 원망하며 배낭을 뒤적이던 강동철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습기에 불어 터지고 모서리가 닳을 대로 다른 스프링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딸 수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숨을 멈추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낸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지훈이가 빵집 앞에서 아빠 닮은 할아버지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 나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고집부려서 미안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빠라는 든든한 산이 없어서 세상이 너무 추워. 언젠가 용서해 주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꼭 찾아뵙고 싶어. 강동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수연아, 이 애비가 잘못했다. 내가 널 너무 외롭게 했구나. 한 장 한 장 넘기던 강동철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찢겨나갈 듯 거칠게 쓴 글씨가 강동철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옆방 사는 한명수라는 남자. 눈빛이 너무 무섭다. 자꾸 아이들을 쳐다보며 돈이 될 거라 중얼거린다. 술만 마시면 벽을 차고 욕을 한다. 내 몸이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야 하는데. 무섭다. 아빠가 있었으면 저런 사람 따위 단번에 쫓아내 주셨을 텐데. 한명수, 그놈이 처음부터 내 딸과 손주들을 노리던 하이에나였어. 강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시퍼런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딸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었지만 자신의 엄격함이 두려워 망설이다가 병마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짐승만도 못한 놈이 핏줄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김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마자 사설탐정이 보내온 파일입니다. 김 집사가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조금 전 아이들을 끌고 나간 한명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화 상대는 놀랍게도 최민석 전무였습니다. 여보세요? 전무님, 애새끼들 연기시키느라 힘들었습니다. 잔금은 빨리 입금하셔야죠. 조용히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입금할 테니까 애들 데리고 지방으로 꺼져. 절대 눈에 띄지 말고. 걱정 마쇼. 쥐도 새도 모르게 굴려먹을 테니까. 그리고 회장님한테 가서 입만 뻥긋하면 다 풀어버릴 겁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전무님이 시켰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동철이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늙은 사자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최민석, 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내 손주들을 팔아넘겨. 강동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김 집사, 경호팀 전원 소집해. 경찰 부를 시간도 없다. 내 손주들
내 손으로 찾아온다. 알겠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서울 변두리 무허가 여관입니다. 강동철은 딸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여관방. 곰팡이 냄새와 담배 쩐내가 진동하는 좁은 방구석에 지훈과 지성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너희 때문에 재수가 옴 붙었잖아.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할아버지한테 갈래요. 여기가 내 집이야, 임마. 할아버지는 무슨, 그 노인네가 너희를 진짜 좋아해서 데리고 있었는 줄 아냐? 다 쇼한 거야, 쇼? 한명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그때였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낡은 여관 방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나무 문짝이 뜯겨나가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한명수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이거 주거침입이야. 먼지 구름 사이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한명수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팔 부러져요. 한명수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으로 비장한 표정의 강동철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여관방 복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노인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동철이 지팡이로 바닥에 엎어진 한명수의 어깨를 짓누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딸을 괴롭히고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넌 감옥에서 썩는 것조차 사치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애들 훈육 좀 하려고. 닥쳐라. 내 놈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조차 역겹구나. 김 집사가 다가와 한명수 앞에 녹음기를 들이대자 한명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동철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김 집사의 몫이었으니까요. 강동철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또다시 버려질까봐 혹은 또 다른 폭력이 시작될까봐 동생을 감싸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더러운 여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지성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처음 봤을 때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멍청해서 너희를 또 무서운 곳에 두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안 쫓아낼 거야?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쫓아내다니. 가당치도 않다. 여긴 너희 집이 아니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신이라 해도 너희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강동철이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마. 세상 모든 비바람을 다 막아줄 테니 너희는 그냥 내 뒤에 숨어라. 강동철의 따뜻한 품에 안긴 아이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때리려고 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다. 집에 가자.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강동철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두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지훈과 지성은 할아버지의 목을 꼭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동철이 여관방을 나서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허리를 숙여 길을 텄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강동철의 등 뒤로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희망, 그리고 이제야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세 사람의 체온은 뜨겁게 얽혀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강동철은 품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창밖의 어둠 속에 숨어있을 최민석을 향해 서늘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최민석? 기대해라.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내 놈의 세상은 끝나 있을 테니까. 강동철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까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는 3월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 강동철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뉴스의 중심이었지만 이날 SNS를 강타한 사진 한 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라면 엄숙한 검은 정장의 날 선 표정을 하고 있어야 할 강동철이 샛노란 병아리색 점퍼를 입고 머리에는 우스꽝스러운 호랑이 귀 머리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손에는 분홍색 솜사탕을, 다른 한 손으로는 두 손자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을 활보하는 그의 모습은 철혈 제왕이 아닌 영락없는 손자 바보 할아버지였습니다. 놀이공원 한복판 회전목마 앞에서 지성이가 강동철의 팔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또 타요. 말이 윙윙 돌아가는 거요. 강동철이 곤란하다는 듯 허리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성이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할아버지는 이제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지훈이가 의젓하게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성아, 할아버지 힘드셔. 우리가 안마해드리자. 아이들이 강동철의 다리에 매달려 조망만한 주먹으로 콩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동철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치솟을 때도 수조원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정이었죠. 놀이공원을 나온 세 사람이 향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놀이공원 앞 매운 냄새가 진동하는 길거리 떡볶이 포장마차였습니다. 김 집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의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위생도 그렇고 정말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예약해둔 식당이 있습니다. 강동철이 손사래를 치며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손주들이 먹고 싶다는데 청와대면 어떻고 길바닥이면 어떠냐? 이모, 여기 떡볶이랑 순대 좀 넉넉히 주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빨간 떡볶이가 나오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성이가 입가에 빨간 양념을 묻히며 오물거렸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형아, 이거 엄마가 월급 날에만 사주던 거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쑤시개로 떡 하나를 콕 찍어 강동철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하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동철은 평생 유기농 식단만 고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캡사이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붉은 덩어리는 그에게 독극물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지훈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동철은 눈을 질끈 감고 입을 벌렸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강타했습니다. 강동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맵다. 입안에 불이 난 것 같구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 빨개졌다. 사과 같아요. 김 집사가 황급히 물을 건넸지만
강동철은 물을 마시면서도 허허 웃었습니다. 혀는 얼얼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달콤함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강동철이 땀을 닦으며 나직이 김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 이 맛있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수조원을 벌면서도 나는 평생 헛살았어. 떡볶이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말이야. 석양이 지는 거리, 김이 서린 포장마차 안에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동철의 70년 인생에서 가장 맵고 가장 달콤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모인 자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최민석 전무는 오늘이 자신의 날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근 강 회장의 기행놀이공원 사건 등을 빌미로 이사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왔기 때문이죠. 최민석이 옆자리의 이사에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노인네가 오락가락하시니 오늘 분위기 봐서 제가 수습해야죠.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장내의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강동철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작지만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훈과 지성이 서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그 숨겨진 손자들인가? 세상에, 회장님 젊었을 때랑 판박이네. 강동철은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50년 저는 기업을 키우는데 제 모든 피와 땀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제 딸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가일지 몰라도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최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철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 한지훈 군과 한지성 군은 제 딸이 남긴 선물이자 우리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유일한 후계자들입니다. 제 남은 생은 이 아이들이 올바른 경영인이자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바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최민석을 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이자 아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선언이었습니다. 최민석이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잔에 금이 갈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려는 찰나 지훈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스케치북 한 권을 꺼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여 제지하려 했지만 강동철은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아이에게 넘겼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커다란 우산과 그 아래서 웃고 있는 두 아이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산 위에는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죠. 지훈이 서툰 솜씨로 또박또박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맛있는 밥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대신 우리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방패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린 이제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하게 쓰인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천하의 강철 회장, 강동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지훈과 지성이 달려와 강동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무대 위에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켜보던 내빈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재벌 회장과 후계자가 아닌 그저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할아버지와 손자들 뿐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오는 길,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강동철은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명 탓이라기엔 그의 안색이 지나치게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행사장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최민석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멸을 앞둔 악마의 눈빛이었죠. 최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 준비됐어? 그래. 플랜 B를 실행해. 오늘 밤이다. 최민석이 전화를 끊으며 나직이 씹어뱉었습니다. 방패? 웃기지 마. 그 방패, 내가 오늘 박살 내줄 테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취해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호텔 VIP 대기실에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와 환호성이 감돌고 있었죠. 강동철 회장은 아이들을 먼저 리무진에 태워보내고 김 집사와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칠순 노인이 아니라 세상을 다 얻은 청년처럼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활력은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강동철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김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 자네 그거 봤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더군. 내 평생 그렇게 진심 어린 박수는 처음 받아봤어. 김 집사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오늘 회장님과 도련님들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따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며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 수연이도 봤겠지? 내가 우리 손주들 제법 잘 키우고 있다고 칭찬해 줬을까? 강동철이 찻잔을 들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찻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온몸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집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강동철이 괜찮다고 말하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쿨러. 입안에서 뜨겁고 비릿한 액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동철이 반사적으로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순백의 턱시도 셔츠가 순식간에 붉은 장미꽃이 핀 듯 젖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김 집사의 비명과 함께 거구의 강동철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천장에 화려한 조명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강동철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속 장기들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안 되는데.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지훈이 떡볶이 또 사줘야 하는데.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대기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매끈한 검은색 구두. 강동철이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최민석 전무가 팔짱을 낀 채 쓰러진 강동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달려오는 대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그것이 강동철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거리를 갈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강동철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한참 뒤 응급실 밖으로 나온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김 집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급성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의식을 잃으신 건 장기 부전으로 인한 쇼크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김 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최민석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싸늘한 표정으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VIP 병동 전체를 통제한다. 회장님 치료에 방해되는 외부인은 개미 한 마리도 들이지 마. 김 집사가 벌떡 일어나 최민석을 막아섰습니다. 전무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님 곁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최민석이 김 집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주제 파악해, 늙은이. 이제 그룹의 주인은 나야. 회장님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 괜히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찌그러져 있어. 최민석은 비서실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한다. 그리고 홍보팀에 연락해서 보도자료 뿌려.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병환에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차 급히 스위스로 유학을 떠났다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보호자가 사라진 왕국, 이제 남은 건 눈엣 가시 같은 아이들을 처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대저택. 지훈과 지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금방 온다던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성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지훈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형아, 할아버지 왜 안 와? 나 졸려. 지훈은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최민석 전무와 낯선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최민석이 짐짓 다급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지금 병원에서 너희를 찾고 계신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어디가 아픈데요? 많이 위독하셔. 어서 가자. 늦으면 할아버지를 못 볼 수도 있어. 아이들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최민석을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최민석은 아이들을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저택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차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어두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병원은 나오지 않고 차는 점점 불빛이 없는 외곽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이 이상함을 느끼고
최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병원은 서울에 있잖아요. 왜 자꾸 산으로 가요? 앞좌석에 앉아있던 최민석이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다급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치 하나는 빠르구나. 병원 안 간다. 지훈이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차 세워요. 할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최민석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꿈 깨라. 너희 할아버지는 이제 송장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말이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니? 저 징그러운 놈들, 내 눈앞에서 제발 치워달라는 거였다. 지훈의 얼굴이 공포로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할아버지는 우리의 방패라고 했어. 우리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야. 지훈은 품에 꼭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까 행사장에서 읽었던 할아버지 사랑해요가 적힌 그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최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지훈의 스케치북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안 돼. 돌려줘요. 할아버지가 준 거란 말이야. 지훈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민석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스케치북을 푹푹 찢어버렸습니다. 그림 속의 우산이 반으로 갈라지고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조각조각 났습니다. 최민석은 창문을 내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잘 봐라. 너희 운명도 저 종이 쪼가리랑 똑같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차창 밖으로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빗물 젖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훈과 지성은 창문에 매달려 멀어지는 종이 조각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지만 빗소리에 묻힌 아이들의 절규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최민석은 시끄럽다는 듯 귀를 후비며 운전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더 밟아. 강원도 시설까지 가려면 멀었어. 가는 길에 조용히 좀 시키고. 경호원들이 아이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몸을 결박했습니다. 지훈은 입이 막힌 채로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아이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온갖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강동철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무의식의 바다를 헤매던 강동철의 귓가에 환청처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꿈속에서 강동철은 어둠 속에 갇힌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 현실의 병실, 움직일 리 없었던 강동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핏줄을 지키려는 늙은 사자의 본능이자 초인적인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 기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아이들을 태운 검은 승합차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으로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유령선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이자 최악의 위기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병원 VIP 병실에는 기계적인 비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창밖에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최민석 전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강동철 회장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최민석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숨이 붙어 계시네요. 끈기 하나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동철은 대답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삼촌. 그룹은 제가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걱정하던 그 천한 핏줄들은 제가 아주 먼 곳으로 청소해뒀으니 안심하시고요. 최민석이 킬킬거리며 강동철의 이불을 정리해주는 척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볼 일 없을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거든요. 최민석이 볼일을 다 봤다는 듯 몸을 돌려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목소리였죠. 누구 맘대로 내 새끼들을 청소해. 쏘스라치게 놀란 최민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의식불명이라던 강동철이 눈을 번쩍 뜨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수처럼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강동철은 대답 대신 거칠게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에 꽂혀있던 굵은 링거 바늘을 주저없이 뽑아버렸습니다. 투둑. 살점이 뜯기며 검붉은 피가 하얀 시트 위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씹어 삼키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최민석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의사 불러. 여기 누구 없어. 진정제 투여해. 강동철이 피 묻은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최민석에게 들이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소리치지 마라. 내 놈 목숨줄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최민석이 멈칫하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숫자,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전송 대기 시간 9분 45초, 9분 45초라는 타이머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데드맨 스위치다. 강동철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해서 24시간 동안 생체 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혹은 내가 10분 내로 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송되게 만들어놨지. 뭐가 전송된다는 겁니까? 내 놈이 지난 1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3천억 원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이다. 수신인은 검찰총장과 방송국 3사 뉴스룸이다. 최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런 게 있을 리가. 김 집사가 내 눈과 귀였다. 넌 날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내 놈이 선을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9분 남았다. 강동철이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져놓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빌어라.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불어. 1초라도 늦으면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다. 그럼 공중분해돼도 상관없어. 미쳤습니까? 그럼 회장님이 평생 일군 회사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얼만데. 강동철이 침대 난간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고통으로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기세는 최민석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돈, 명예,
그딴 건 내 손자 털끝 하나만도 못해. 내 새끼들 건드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분노는 그 무엇보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최민석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얻으려던 그룹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장부가 공개되면 그는 끝장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민석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강동철이 지팡이를 집어들어 최민석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어디야? 애들 어디 있냐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구 요양원 건물입니다. 거기로 보냈습니다. 강동철은 즉시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료했습니다. 김 집사, 차 대기시켜. 위치는 평창이다. 경호팀 전원 무장해서 집합해. 강동철은 스마트폰의 타이머를 해제하지 않고 챙겨 넣으며 최민석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내 손주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해제해주마. 만약 아이들에게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각오해라. 강동철은 피 묻은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늙은 사자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폐쇄된 요양원을 개조한 불법 감금시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시멘트 방구석에 지훈과 지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찬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성이가 형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였습니다. 형아, 나 무서워. 배도 고프고.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버린 걸까? 지훈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동생을 아는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방패라고 했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꼭 오실 거야. 하지만 지훈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갇혀 있는 동안 희망은 점점 옅어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콱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울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밖에서 거친 욕설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너희들 누구야? 뚫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쓸어버려. 지훈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아, 김 집사 아저씨 목소리 같지 않아? 그 순간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찌그러지더니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쇠파이프를 든 깡패들이 나뒹굴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헝클어진 백발, 그리고 피 묻은 환자복. 강동철 회장이었습니다. 강동철의 앞을 문신을 한 거구의 깡패가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이다 죽어가는 노친네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깡패가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지만 강동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깡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켜라. 내 새끼들 보러 가는 길이다.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깡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람을 베어버릴 듯 날카로운 살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기백이었죠. 깡패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때 김 집사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깡패의 팔을 꺾고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동철은 쓰러진 깡패들을 넘어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철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훈아, 지성아.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지훈과 지성이 달려와 강동철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강동철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아이들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고통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 새끼들,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강동철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들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지훈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동철의 뺨을 만지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피나요. 많이 다쳤어요? 우리 때문에 아픈 거야? 지훈의 시선이 강동철의 손등에 꽂혔습니다. 링거를 뽑은 자리에서 흐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하나도 안 아파. 너희 얼굴 보니까 다 나았다. 정말이다. 강동철은 아이들의 머리를, 어깨를, 등을 어루만지며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강동철은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김 집사가 다가와 강동철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최 전무 일당도 모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시죠. 강동철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일어섰습니다. 양손에 지훈과 지성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잡았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감금시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의 뒷모습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닌 그저 손주들을 지켜낸 늙고 병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맞잡은 세 사람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해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강동철 회장은 병원으로 가자는 주치의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자신의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의 뼈와 장기를 갉아먹는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은 진통제조차 거부했습니다. 약에 취해 흐릿한 정신으로 아이들과 작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계음 소리가 요란한 차가운 병실 대신 아이들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 집에서 생애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강동철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상 곁을 지키고 있는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충직한 그림자, 김 집사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 울지 말게. 사람은 누구나 가는 거야. 회장님,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아직 도련님들 졸업식도 못 보셨잖습니까? 강동철이 힘겨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지. 그건 욕심이야. 변호사 왔나? 받아 적으라고 해.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폈습니다. 강동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내 전 재산의 90%는 사회에 환원한다. 부모 없고 돈 없어서 병원 문턱도 못 밟아보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해. 재단 이름은 내 딸 이름을 따서 수연재단이라고 해라. 내 딸이 못 따준 사랑,
그 아이들에게라도 전해지게. 강동철이 숨을 고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지훈이와 지성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펀드로 묶는다. 그 누구도 친척이라 해도 손대지 못하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 돈이 너무 많으면 독이 된다. 딱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세상의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되어줄 만큼만 남긴다. 그것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어린 손주들을 위한 늙은 가장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유언장에 도장을 찍은 강동철의 손이 툭 하고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그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 애들을 불러다오. 내 강아지들. 보고 싶구나.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지훈과 지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갓 씻어 뽀얀 얼굴이었지만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동철은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라. 내 새끼들. 침대 위로 올라오렴. 할아버지 옆에 누워보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와 강동철의 양옆에 누웠습니다. 강동철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베개 밑에서 작은 벨벳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끊어졌던 엄마의 펜던트 목걸이였습니다. 줄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흠집났던 뒷면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표다. 할아버지가 고쳤어. 이제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거다. 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목에 하나씩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아이들의 가슴에 닿자 지훈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요. 우리 두고 가지 마요. 우리가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잘 먹고 싸우지도 않을게요. 지훈이 강동철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지성도 형을 따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느님 제발이요. 우리 할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동철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고독한 성 안에서 홀로 군림했던 그에게 신이 마지막 순간에 보내준 천사들이었습니다. 더 안아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뚝. 할아버지는 죽는 게 아니야. 아주 긴 소풍을 떠나는 거야. 너희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엄마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지훈이랑 지성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할아버지가 다 말해줄 거야. 싫어. 소풍 가지 마. 우리랑 같이 있어. 강동철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아, 지성아, 잘 듣거라.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다. 춥고 어두웠던 내 인생 끝자락에 따뜻한 봄을 선물해줘서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강동철의 시선이 천천히 창밖을 향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밝아오는 정원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비 사이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집을 나갔던 딸 수연이 20살 시절 그 예쁜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와.
고생했어. 같이 가자. 강동철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딸을 향해 그리고 품에 안긴 손자들을 향해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사랑한다. 아주 많이. 맞잡은 아이들의 손에서 강동철의 손에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게 이어지는 B-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좀 떠봐요. 으앙, 할아버지. 아이들이 강동철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김 집사도 변호사도 뒤에서 지켜보던 의료진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 돈이라는 차가운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독한 왕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15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축복하듯 내리쬐는 4월 강동철 회장이 기부한 사유지에 조성된 수연 아동복지재단의 추모공원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바람에 날려 꽃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강동철 회장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청동상이지만 그 표정만큼은 살아생전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을 때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동상 앞으로 훤칠한 키의 두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22살이 된 지훈과 지성이었습니다. 형 지훈은 강 회장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아 눈매가 매섭지만 속 깊은 청년 사업가가 되었고 어릴 적 병약했던 동생 지성은 밝고 구김살 없는 건강한 건축학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이 동상 앞에 커다란 풀이 지어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성이에요. 저 이번에 건축 공모전 대상 탄 거 아시죠? 꿈속에서 축하해 주셨잖아요. 제가 설계한 건물이 아동 쉼터거든요. 15년 전 그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셨던 그 집처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 잘했죠? 지우는 묵묵히 동상 앞에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최민석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던 것을 투명 테이프로 한 조각 꼼꼼하게 이어붙인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림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종이컵을 놓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를 한 잔 가득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최민석 전무 지난달에 가석방 신청했다는데 기각됐대요. 평생 거기서 못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교훈대로 제 사람들은 제가 지킵니다. 지훈이 동상의 차가운 어깨에 묻은 벚꽃잎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성이의 그리고 우리 재단 아이들의 방패니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회오리치며 두 청년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강동철 회장이 하늘에서 두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낡은 펜던트 목걸이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어디선가 오냐, 잘 컸다, 내 새끼들. 아주 듬직하구나. 하는 강동철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훈과 지성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강동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가자, 형. 배고프다. 그래. 오늘은 뭐 먹을까? 에이, 당연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집 가야지. 떡볶이? 콜?
순대 내장은 내가 다 먹는다?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벚꽃길을 따라 공원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당당하고 활기찬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흙투성이 흙더미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영원히 지지 않는 사랑이 되어 찬란한 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인연이 찬란한 봄꽃이 되어 흩날리기까지. 강동철 회장과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동생 좀 묻어주세요라며 울먹이던 작은 아이는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누군가의 방패가 되었고, 평생 돈이라는 성벽에 갇혀 살던 노인은 마지막 순간 가족의 품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이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수조원의 돈이 아니라 서로를 목숨 바쳐 지켜내려는 뜨거운 사랑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비록 강 회장은 떠났지만 벚꽃이 필 때마다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서로에게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벚꽃비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